이 챕터 위기 가족사의 진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 며느리와 함께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비싼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지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에 앉아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제 모습은 초라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명품으로 휘감은 아들 내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런 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전화는 또 무슨? 나 앉아라.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내가 쏠 테니 제일 비싼 걸로 시키거라. 아들 내외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는 제 입에 맞지 않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음식을 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때쯤 저는 가방에서 만식이 챙겨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머님? 너희에게 줄 것을 좀 가져왔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집문서라도 넘겨주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것은 집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과 황금 열쇠의 가치를 환산한 감정평가서였습니다. 도연아, 이 사진 기억나니? 내가 순짜당을 팔고 내 손에 황금 열쇠를 쥐어주던 날이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황금 열쇠 이제 돌려다오. 내 성공의 문을 열어줬으니 이제 내 노후의 문을 열어야겠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감정평가서를 테이블 위로 밀며 여기 내 성공의 가치가 적혀있다. 순금 105냥. 현재 시세로 15억. 나는 내 인생을 너에게 주었고 이제 그 값을 돌려받으러 왔다. 15억이라는 말에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평가서를 낚아채듯 읽어내려갔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무슨 금덩이 하나가 15억이에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어머님, 어디서 이상한 사람한테 속으신 거예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속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겠지. 내 아들이 미천없이 혼자 힘으로 성공한 줄 알았을 테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호강? 네가 말하는 호강이 내 어미를 요양원에 쳐넣고 집 뺏어가는 것이었더냐? 제 고함에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아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어머니의 희생의 전무 앞에 그의 지성과 교양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해준 걸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셔야겠어요? 다 지난 일 가지고. 이제 와서 남편 발목을 잡으세요? 저희 이 자리 더는 못 있겠네요.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고 그대로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자리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제 폭탄 선언은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뻔뻔함과 위선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하지만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생을 건 싸움은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니까요.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끌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간 후 며칠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만식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 정식으로 아들에게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산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피 말리는 심정으로 보내던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라며 우편물 하나를 건네고는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서류 봉투. 그 안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은 아들 최도현. 피청구인은 어머니 박순자. 내용은 피청구인 박순자가 고령으로 인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아들 최도현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시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법적으로 정신 나간 노인, 판단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요구하자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어 제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허탈하게 웃으며 하하, 그래, 내가 정신 나간 노인이지? 내 놈 같은 걸 아들이라고 평생을 바쳤으니 내가 미친년이지 저는 곧바로 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그는 단번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만식은 전화기 너머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놈 사람도 아니구만. 지 에미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순자야,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이건 전쟁이야, 전쟁. 만식의 호통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애정까지 그 눈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인생을 짓밟은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 도연아, 내 말이 맞다. 내가 정신이 나갔다. 내 놈을 낳고 키운 내 인생이 통째로 미친 짓이었어. 이제 그 미친 대가를 내게 고스란히 돌려주마. 저는 법원 서류를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저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자 제가 휘두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한 달 후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실. 좁은 공간 안에는 저와 만식,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앉아있는 아들 넷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아들의 변호사가 나서서 제가 고령으로 인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그의 말을 저는 담담히 들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아닌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아들 말대로 저는 판단 능력이 흐린 늙은이가 맞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와서 제게 정신 나간 노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려 하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순자당 자산 명세서와 금 시세 변동 자료, 그리고 아들에게 보냈던 유학 자금, 송금 내역서 등 만식과 함께 밤새워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 흐릿한 정신보다 훨씬 더 또렷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팔고 무엇을 보냈고 무엇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 해준 게 무슨 벼슬이에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아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연아, 넌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지. 네가 밟고 선 그 성공의 자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내 성공의 무게가 바로 이 서류들의 무게였다. 내가 입은 박사 가운 한 올 한 올이 내가 팔아버린 금붙이로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 빛나는 강단이 내가 평생을 바친 가게의 잿더미 위에 세워진 것이란 말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조정실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이 보낸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이종이 한 장을 보냈다. 어미의 재산을 탐내기 위해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겠다는 이종이 한 장을? 하지만 덕분에 나도 깨달았다. 너에게 나는 더 이상 어미가 아니라 그저 돈을 뜯어낼 판단 능력 없는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끝.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조정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생을 지성과 이성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짓밟았던 어머니의 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모습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진심은 아들의 저 눈물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들 측 변호사를 향해 후견 심판 청구 취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은 그렇게 저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아들은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취하했고 변호사를 통해 제게 합의금을 보내왔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딱 남은 생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받았습니다. 남은 돈은 내 가정을 지키는 데 쓰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도심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넓고 좁은 다세대 주택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하고 아담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취향대로 가구를 들이고 화초를 가꾸며 제 이름으로 된 문패를 달았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며느리에게서 손주 사진이 담긴 문자가 오곤 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리움의 대가가 제 삶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그리움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웠고 그림 교실에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고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을 접하는 일은 제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남은 인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새로 생긴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의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낸다.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와는 별거에 들어갔고 학교에서도 명예가 실추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빛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겠구나. 그래도 내 인생이니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도연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삶을 살아라.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길을 걸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 늦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박순자의 인생. 저는 맑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70평생을 돌아 마침내 저는 제 이름과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